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영상을 만들고 올릴 때가 됐죠. 근데 이제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정리 영상의 어떤 방식을 조금 많이 바꿔봤어요. 그래서 그 전에가 이제 한글이었다면 이제 PPT 방식으로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총정리 영상인데 일단 그때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정리 영상은 이걸로 내용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거의 많이 안 합니다. 후딱후딱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내용 공부하셨던 걸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런 의미고 지금 보시는 사진들도 몇 장이냐 한 8장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어떤 생각들을 여기서 끌어내야 될지 한 번쯤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알고 있어요. 이 지금 시험 범위가 굉장히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넓다, 많다, 뭐 이런 거 알고 있는데요. 어,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사를 다 끝내놓고 가셔야 올라가셔서 편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이렇게 끌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 쭉쭉쭉 빼고 나면 생각보다 의외로 할만합니다. 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뭐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물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과목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꾸준히 이렇게 시간 계획 잘 잡아서 보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정리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시작은 고려죠, 고려. 드디어 이제 후삼국을 통일을 완성하고 거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었죠. 이제 고려인데요. 고려의 건국자는 왕건이죠. 그래서 왕건은 세금을 일단 감면해 주죠. 그 전에 이제 통일신라 말 진성여왕 때 워낙 세금 이런 것들이 심했기 때문에 세금을 취민유도라고 하는 건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걷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지방호족을 퍼섭하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식들이 많고 그래서 이 자식들끼리 왕위계승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고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방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이런 것들을 했었죠. 사심관제도는 이제 그 지역 출신으로서 공이 있어서 이제 관직을 받아서 중앙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기 출신 지역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최초의 사심관이 김부였었죠. 김부 신라의 왕. 왕건에게 항복했었던 신라의 왕이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 출신 지역 경주에 사심관을 맡겨서 만약에 경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사심관 제도고 기인 제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각 지방호족의 자제들을 좋은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명분으로 이제 수도로 끌어올리는 거죠. 실제로 좋은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인질의 성격이 강하죠. 이런 게 이제 사심관 기인 제도였었고 지방호족을 견제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양을 서경으로 운영해서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북진 정책을 실시했었고요. 그리고 그거 기억하셔야죠.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이 북진 정책을 한다는 건 사실은 거란이랑 싸운다는 거죠. 왜냐면 고려 위쪽에 있는 발해를 거란이 무너뜨렸으니까요. 이 발해와 고려는 또 형제 국가이기도 하고 같은 고구려를 계승하는.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자리를 이을 여러 후대 왕들을 위해서 훈요십조라는 글을 써서 남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제 불교를 중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절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송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야겠지만 뭐 구태여 따라갈 필요는 없고 뭐 거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광종인데 광종은 아시다시피 왕권 강화에 미쳐 있는 사람이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느 건국자의 아들 정도급이나 손자급 정도에서는 그 건국 세력들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왕권 강화에 굉장히 매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이미 했었죠. 광종도 마찬가지죠. 태조 왕건과 함께 이제 고려를 건국하는 작업을 했었던 그 건국 세력들이 광종한테는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이겨내고 왕권을 키워내기 위해서 더군다나 또 왕건이 굉장히 결혼을 많이 했었고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왕위 계승 분쟁을 여러 차례 겪어야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광종이 이제 왕권 강화에 미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태조 왕건의 수많은 결혼들 그 결혼으로 인한 수많은 자식들이 왕위 계승 분쟁을 심하게 만들었었고 이런 배경들이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 미치도록 만들었었다라는 거죠. 정책을 보면 노비한건법 기억나시죠? 노비 명단을 쫙 검사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은 다 풀어주겠다. 이걸 통해서 이제 지방 호족들의 어떤 재산 수준을 낮춰서 지방 호족들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과거제들 실시했었고요. 이것도 이제 과거제를 실시하는 건 자기의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다음에 관복을 제정했었고
황제를 썼었고요. 황제 칭호를 썼었고 연호를 사용했었죠. 그다음에 건국공신 호족 세력들을 숙청해서 이제 본인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많이 보였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종 때는 기억나시겠지만 최승로의 힘의 28조를 수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게 되죠. 성종이라는 왕 이름 자체가 그 나라의 어떤 제도 시스템을 완성할 때 붙여주는 이름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고려의 제도인데요. 별거 없죠. 중앙통치기구는 이성육부제고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다음에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호 예병 형공은 조선시대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려만의 기구로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중치원 그다음에 어사대는 이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죠. 나중에 조선시대 나오는 사헌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삼사 그다음에 고려만의 회의기구로 이제 군사 관련 회의는 도병마사, 그다음에 일반 회의는 식목도감에서 했었다라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방제도로는 뭐 전국 5도 양계 이런 것들보다는 주연 속현을 봐주셔야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 수령이 파견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수령이 파견되지 못한 속현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향, 부곡, 소 이렇게 차별받는 특별구역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으로는 뭐 국자감 최고 교육기관이죠. 국자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 지방에 향교가 있었다. 이런 거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거가 중요하죠. 과거는 묵과가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승과가 있었다는 거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수저, 음서 기억나시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5품 이상의 되게 높은 관직자면 나는 과거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대외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중국이었던 송나라가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제 어, 고려도 같이 이제 북방민족의 공격을 많이 받아야 됐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고려를 공격해 왔던 게 거란족의 요나라죠.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거란족이 요나라가 커졌고요. 또 송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거란족, 뒤은 여진족, 몽골족까지 주르륵 여러 북방민족들이 활동을 했었던 그런 시기죠. 그리고 또 고려는 송나라와는 이제 송나라가 워낙 문화적으로는 발달해 있으니까 친하게 지냈고 또 같이 고구려를 계승하는 형제 국가인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태조 왕건이 평양을 서경으로 정해서 북진 정책을 할 때는 그 거란과 싸운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란에 대비해서 광군을 조직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란은 세 차례 침입해 오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키워드들 잘 잡아 두셔야 돼요. 1차 때는 서해의 외교 단판 강동 6주를 얻어냈고요. 2차 침입 때는 강주의 정변이 계기가 됐고 개경까지 함락을 당했었고 돌아가는 길에 양주가 활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귀지 대첩에서 막아냈었고요. 막아내고 나서는 이제 나성, 천리장성을 만들었었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진족은 그 전에도 계속 이제 고려와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고려가 번번이 졌었죠. 그래서 당시 윤관이 말을 타는 기병 중심의 변무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기병 중심의 무대인 별무반이 마련이 돼서 요 별무반을 이끌고 올라가서 여진을 정벌하게 되죠. 그래서 동북구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듬해에 바로 반환을 하죠.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쓸모가 있는 땅도 아니었고 또 여진이 워낙 달라고 찡찡거렸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적은 영토를 정복하겠다 이게 아니라 여진한테 작작 넘어와라 이렇게 경고 조치를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동북구성을 차지하긴 했지만 다음에 바로 돌려준다는 거. 근데 이제 송나라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여진이 얼마 안 돼서 통일을 하고 강력해지죠. 그래서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진이 통일을 이뤄내고 금나라를 건국하면서 강력해지죠. 그러면서 고려한테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오게 되는데요. 요 당시의 집권자가 이자겸이었죠. 그래서 이자겸이 이를 단독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고려는 군신 관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동안 광종 때 써왔던 뭐 황제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려의 일반적인 대외 정책을 보면 굉장히 개방적인 정책이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 개경에 여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무역항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고려라는 이름이 지금의 우리의 영어 국호이기도 하죠.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자겸과 묘청의 난인데요. 일단 원래 고려의 지배층은 건국 당시에는 지방호족 육두품이었었죠. 근데 그중에 지방호족이 공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공이 있으면 이제 중앙 관직을 받아서 중앙 문벌 귀족화되고 이 가문들이 음서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건국에 공이 없으면 그냥 지방의 항리로 남는 거죠. 그다음에 육두품들 출신들은 대부분이 이제 공부를 해서 광종 과거제 때부터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문벌 귀족화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지배층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얘들
고려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면 요 문벌 귀족들, 요 문벌 귀족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려의 지배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벌 귀족들이 지배층이 되는 건데 이 문벌 귀족들의 대표격이 바로 이자겸이죠, 이자겸. 그래서 이 문벌 귀족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과거에 이제 지방호족으로서 고려 건국에 공이 있어서 그 가문의 음서를 받았든 본인이 과거 시험을 통과했든 중앙에 관직이 있어야 이제 문벌 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문벌 귀족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점점 더 그렇죠. 높은 가문이랑 결혼을 해서 더 강력한 귀족이 되려고 하죠. 그 끝판왕이 이제 왕과 결혼을 하는 건데 그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이자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겸은 예종, 인종 두 명한테 세 명의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제 아주 이제 문벌 귀족의 아이콘처럼 됐고요. 특히나 인종한테는 두 명의 딸을 연달아 시집을 보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아주 기형적인 그런 이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재겸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화가 되죠. 그래서 이재겸을 인종이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걸 알고 이재겸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이재겸의 반란을 겨우겨우 진압을 하게 되지만 이 진압 과정에서 막 궁궐도 불타고 어쨌든 왕실의 어떤 위엄, 위신이 어마어마하게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종은 이걸 개혁하려고 시도하죠. 이걸 개혁하려고 할 때 묘청, 정지상 이런 인물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개경이 기운이 쇠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죠. 이런 제안을 할 때는 기존의 수도인 개경이 땅의 기운이 다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풍수지리설 얘기를 또 꺼내는 거기도 하죠. 풍수지리설 얘기를 꺼내는 거이기도 하다라는 거. 어쨌든 평양으로 천도하기만 하면 다 잘 될 거기 때문에 여진을 정벌하고 뭐 황제칭도 다시 쓰고 연호도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개경에 있는 문벌 귀족들이 반대하죠. 왕이었던 인종은 찬성했지만 개경의 문벌 귀족들이 반대하게 되고 그리고 묘청이 고집을 부리면서 묘청은 수도를 옮길 수 없다면 이 평양을 수도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러면서 이제 묘청의 난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개경의 문벌 귀족이었던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겸의 난 묘청의 난의 의미는 이제 문벌 귀족들이 지배층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걸 상징한다는 거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벌 귀족들은 이제 문신과 무신으로 나눈다면 문 쪽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문벌 귀족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문신에서 무신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게 이제 무신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워낙 고려 사회가 무신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었던 이제 그런 사회죠. 그래서 굉장히 무신 차별이 심했던 게 일단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자겸, 묘청 이런 사건들이 이자겸에 난 묘청에 난 이런 사건들이 이제 그동안의 지배층이었었던 문벌 귀족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구나.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보현은의 난 기억나시죠? 막 수염 뽑고 막 맞짱 떠보라 그러고 막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결국 무신 집권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제 무신들이 집권한 뒤에는 원래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에서 주로 업무 처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최충원이 등장하면서 최씨 정권이 이제 안정화되는 건데 최충원 때 이제 교정도감을 설치하면서 자기만의 새로운 정치기구를 만들어 안정화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사실은 도방이라고 하는 건 최충원의 사병 집단인데 이 도방은 최충원이 만든 건 아니고 앞전에 무신 정권이었던 경대승이 만든 걸 좀 더 키운 거죠. 어쨌든 교정도감, 도방, 그다음에 최충원이 이제 당시의 왕이었던 명종에게 봉사십초를 지어 바치죠. 이게 또 이제 무신 정권의 특징이기도 하죠.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왕은 허수아비밖에 아니지만 그래도 왕의 자리를 빼앗지는 않고 왕의 자리는 유지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의 명분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껍데기나마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최충원을 상징하는 키워드들 교정도감, 도방, 봉사십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최우죠. 최후는 인사기구였던 정방, 그다음에 문신들이 업무 보는 기관이었던 서방, 그다음에 도방보다는 조금 더 공식적인 군대 의미가 있는 국방, 삼별초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 운영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 땐 정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반란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시기에는 반란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유형별로 한 네 가지를 봤었죠. 근데 이 네 가지 반란을 유형별로 한 세 가지로 묶어봤던 거죠. 첫 번째 유형은 일단 기존의 문신이었는데 무신들의 집권을 반대해서 이제 문신들이 집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 반란을 계획했던 경우 대표적으로 서경유수였던 조이총의 난이 있죠. 그다음에 농민들이
이 무신 정권들이 정치를 똑바로 못하고 막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서 이상한 데다 쓰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이런 생활의 어려움, 생활고로 인해서 일으킨 반란, 대표적으로 김삼이 유심의 반란이 경상도에서 있었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 무신 정권 담당자 중에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무신 정권 집권자 중에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시에 뭐 이제 노비들이나 이런 차별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저렇게 될 수 없느냐,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차별받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려사회의 신분제를 흔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최충원의 산업이었었던 만적이 일으킨 만적의 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주 명학소에서 있었던 망이망소의 난도 있고요. 그래서 만적의 난은 최충원 개인 산업이가 일으킨 거기 때문에 또 개경에서 벌어진 그런 반란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주 명학소에서의 망이망소의 난, 그다음에 개경에서 벌어진 최충원 개인 산업이었던 만적이 일으킨 만적의 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다음에 특히나 여기 소에 제가 이제 굵은 글씨체를 해놨는데요. 소 기억나시죠? 요게 향, 부곡, 소의 차별받았던 지역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이망소의 난이 이 신분제 사회를 흔들고자 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이망소의 난, 공주 명학소, 그다음에 만적의 난, 개경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나라 몽골이 침략해 들어오게 되죠. 일단 먼저 생각할 건 이 당시가 무신 정권이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몽골과의 찬반남은 이제 몽골족의 지배를 피해서 도망쳐 들어왔던 거란을 몽골족과 고려가 함께 공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거란을 몰아내는데 이걸 이제 몽골은 자신들이 거란으로부터 고려를 살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몽골이 고려한테 굉장히 막대한 이런저런 곡물들을 요구하게 되고요. 고려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죠. 같이 싸운 건데 몽골이 마치 자기들이 살려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몽골이 고려에 대해서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고 있고 고려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입장인데 그러다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죠. 고려를 방문하고 나서 돌아가고 있었던 몽골 사신 저고요가 국경 근처에서 죽게 되죠. 이제 이게 이제 뭐 오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스파크 포인트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몽골이 고려를 침입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이런저런 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싸웁니다. 귀주성에서 박서가 맞아 싸워서 성을 지켜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항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개경을 포위당하고 강화를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몽골은 가루가치라고 하는 정치 간섭 기구를 설치한 뒤에 일단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무신 정권은 이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면서까지 끝까지 항전을 다짐하게 되죠. 왜 강화도로 옮기는지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일단 너무 큰 섬이고 그다음에 해안가인데 수심이 얕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나름대로 뭐 김윤후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의 용인이죠. 처인부국에서 몽골 장수 사라타이를 죽이는 이런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고려는 팔만대장경을 조판해서 나름대로 항전의 의지를 보이기도 하죠. 여기 이제 팔만대장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몽골 항쟁 과정에서 대몽 항쟁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들을 보면 당연히 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재들도 좀 사라지죠. 거란 때 거란을 맞아 싸울 때 만들었었던 이제 경판인 초조대장경이 이때 타서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신라 진흥왕 때 만들었었던 절이죠. 황룡사도 이때 이제 불타서 없어지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강화도에 들어갔었던 무신 정권이 백성들한테는 뭐 산성이나 섬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막상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죠. 막 거기서 파티 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차라리 이런 강화도로 들어가서 싸운답시고 쳐놀고 있는 그런 무신 정권보다는 몽골에 항복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들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몽골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몽골에 항복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무신 정권이 망했다는 거, 그다음에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돌아갔다는 거. 수도를 돌아가는 걸 원래 수도로 돌아가는 걸 환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신 정권이 끝나고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면서 몽골에 항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삼별초는 끝까지 개경으로 돌아가는 거에 반대하고 마지막까지 항전을 해서 섬으로 옮겨 다니게 되죠. 그래서 뭐 처음에 강화도에서 시작을 해서 진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반원자주화 정책이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원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잠시만요. 일단은 우리와 몽골족 이제 몽골족이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바꾸죠. 그래서 원나라와의 원나라 몽골족과 우리의 관계를 좀 보면 원나라는 이제 고려를 직접 지배하지는 않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뭐 걔네의 그 뭐야 그 몽골족에서 있었던 뭐
왕위 계승 분쟁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편을 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원나라는 고려를 직접 지배하는 건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치를 간섭하는 뭐 다루가치 이런 걸 설치해서 정치를 간섭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그 간섭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고려 왕은 무조건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한다. 이걸 부마국이라고 하죠. 이제 원나라 황제의 사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고려의 세자는 원나라로 끌려가서 미리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인질의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고려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고려의 정치가 어떤 몽골의 좀 입맛에 맞게 굴러갈 수 있게끔 미리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왕실의 호칭이 이제 폐하에서 전하로 좀 격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관청들이 축소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고려 왕의 칭호 앞에 원래는 무슨 조 무슨 종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 왕 칭호 앞에 충자, 충성할 충자가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인 정동행성을 설치해서 일본 정벌은 시도했다가 실패하죠. 하지만 이 기구가 그대로 남아서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게 되죠. 그다음에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동령부 이런 데를 설치해서 직접 지배하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 뭐 지도로 알아두시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대충 보시면,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탐라총관부는 아시다시피 제주도고요. 그다음에 동령부는 여기 서경, 평양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쌍성총관부는 여기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건 쌍성총관부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민왕 때 직접 군사를 몰고 끌고 가서 빼앗아 오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 지배층하면 이제 권문세족이죠. 주로 이제 당연히 원나라한테 잘 보여서 지배층이 된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약간 친일파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친원파고 이 사람들은 유학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음서 출신으로 이어가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자가 되면서 토지를 독점하고 그렇게 보면 이제 고려의 네 번째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려 건국 초기에는 지방 호족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 시험 생기고 나서 문벌 귀족들, 그다음에 이제 문벌 귀족들 이자계 면한 묘청의 난으로 흔들리고 나서 무신 정권 때 무신들, 그다음에 이제 원간섭기의 권문세족들인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한 번씩 순서를 정리해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한번 영상도 올려드렸었죠. 음, 고려 초에는 저기 누구야? 지방 호족에서 그다음에 문벌 귀족, 그다음에 중간에 무신 정변이 있으면서 무신, 그다음에 이제 권문세족으로 내려오는 거라는 거 정도의 순서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계기는 이제 건국, 그다음에 과거제, 무신 정변, 그다음에 원간섭 이렇게가 되겠죠. 이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원자주화 정책이 시작되는데 어느 왕 때부터라고 이거 아셔야 돼요. 어느 왕 때부터인지 충자를 빼는 왕 공민왕이죠. 그래서 왕의 칭호에 충자를 빼도 될 정도로 이제 원이 약화됐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고 당연히 사실은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반원자주 정책의 핵심은 친원파 권문세족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성균관이라는 교육기관 기억나시죠? 그 국자감이 이제 유학 교육에 좀 더 집중해서 발전하는 게 성균관이에요. 여기서 신진 4대부들을 육성하면서 이제 권문세족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동행성을 축소하게 되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쌍성총관부를 직접 공격해서 빼앗아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돈이 이제 권문세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 기억나시죠? 이렇게 불법으로 빼앗긴 땅이나 아니면 불법으로 노비가 된 시민들을 다 돌려 해방시키거나 땅을 되찾도록 하는 그래서 권문세족의 재산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권문세족을 제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홍건적 왜구들이 막 침입해 들어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권문세족이 반발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실패라고 봐야겠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권문세족도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진사대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 신진사대부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를 멸망하는 단계인데요.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권문세족을 몰아내면서 새로운 세력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지배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왕이 반원자주화 정책을 통해서 성균관을 통해서 키워낸 인물들이 신진사대부들이고요. 보통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하죠. 그리고 권문세족과는 대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원을 멀리하고 명을 가까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당시가 원나라가 무너져 가고 명나라가 원나라를 교체하는 그런 시기여서도이지만 이제 이 신진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뭐를 공부해요?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교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 성리학을 만들어낸
한족들의 나라, 한족들의 나라인 명나라를 조금 더 따르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다는 거.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신진사대부가 유교,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유교 성리학을 만든 게 한족이고 그 한족들의 나라가 명나라기 때문에 또 명나라를 가까이 하는 거다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시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홍건적 왜구가 침입을 해오고 이걸 막아내면서 이제 뭐 최영, 이성계 같은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또 이제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어서 이제 외국가 더 이상 아예 육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았던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바귀의 쓰시마 토벌 이런 것들도 쓰시마는 대마도죠. 왜구들의 본거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치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점점점 힘을 합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시기에 이제 명이 원나라를 몰아내면서 원나라가 직접 지배한다고 하는 땅이었던 천령이 여기가 바로 쌍성 총관부죠. 이 천령이가 바로 어, 쌍성 총관부인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민왕 때 우리 힘으로 얻어낸 땅인데 명나라가 자기들이 원나라를 밀어냈다는 이유고 그다음에 명나라가 이제 이렇게 명나라가 원나라를 자기들이 몰아냈고 쌍성총관부는 원나라가 지배하던 땅이니 그 땅을 내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민당 때 직접 우리 힘으로 쌍성총관부를 되찾았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왕이랑 최영이 쌍성총관부를 돌려주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인 명나라한테 뭔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요동을 정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가 이제 이 노란색 요 부분이 쌍성 총관부고요. 여기를 그때 수복을 했던 건데 되찾았던 건데 국민왕 때 되찾았던 건데 근데 이제 명나라가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왕과 최영이 그건 당연히 안 되고 오히려 명나라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동을 정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성계가 반대하게 되고요. 하지만 상급자였던 최영이 강행을 명령하면서 이성계는 결국 길을 떠나다가 도저히 상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회군한다는 건 사실은 이건 뭐예요?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최영과 우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반역이 되는데 돌아와서 최영을 제거하면서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또 신진사대부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죠. 온건파는 잘못된 부분만 기억을 하자 고려 왕조는 유지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색, 정몽주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급진파는 고려 왕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예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개창해야 된다. 그게 고려든 새로운 왕조든 그 안에 백성들이 결국 백성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근데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고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급진파였고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 조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조준까지는 뭐 됐고요. 정도전을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였던 정도전이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어, 그다음에 고려의 문화를 보면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사실 본 영상에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불교 문화의 변화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려 불교는 기본적으로 경전을 중요시 여기는 교종과 경전을 읽지 않아도 좋다. 고민만 많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참선 위주의 선종, 수행만 많이 하면 된다고 하는 참선 위주의 선종이 갈등을 벌이고 있었는데 고려 초에는 지방호족이 주 이제 지배층이니까 주로 선종이 먼저 인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광종 때 과거제가 실시가 되고 분벌 귀족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사람들은 글과 친하죠. 그러면서 경전을 중요시하는 교종이 인기가 생겼죠. 그러면서 교종과 선종의 대립 분위기가 본격화되고요. 이때 이제 본인이 왕자 출신이죠. 의천대사가 이제 교정 중심 선종 통합을 시도하는 교관 겸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균여 스님께서 교정 선종을 통합하려는 시도도 있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고 중요한 건 이제 의천대사가 이제 교정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걸 교관 겸수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요 통합 시도의 결과판이라고 할 수 있는 천태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기도 했었다. 그다음에 이제 무신 정권 이후에는 무신들 중심으로 선종이 인기가 있게 되고요. 이 무신들의 지원을 받았던 진울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선종이 인기가 있게 되면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때 주장했던 게 도노점수, 정예쌍수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많이 세속화됐었던 불교의 개혁운동, 수선사 결사운동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기억하시다시피 건국자는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고요. 사실 그 디자이너는 급진파 신진사대부 정도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격이었던 정몽주를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국을 하게 되는데 나라 이름은 조선이고요. 수도는 지금의 서울이죠. 한양이고요. 그리고 통치념은 성리학이 됩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죠. 태조 이성계는 대체로 정도전의 의견을 따라서 국가를 정비했었고요. 정도전은 정치는 재상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걸 반대했던 게 이제 다음 왕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방원이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이방원이 이제 처음에 정도전이 이성계한테 이방원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주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반발을 일으켜서 이방원이 두 차례 왕제의 난을 일으키고 본인이 왕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태종 이방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 우리가 반복해서 봤었던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건국자의 아들 정도가 건국공신을 많이 죽여놓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집중하는 모습들. 그래서 여기서 이방원도 즉위 전에 두 차례의 왕자에 난해서 많은 건국공신들을 죽였었고요. 그다음에 즉위한 뒤에는 사병 폐지, 그다음에 호패법을 통해서 인구를 파악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은 정치적으로는 집현전이라고 하는 학문기관을 설치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학문 연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민정음을 반포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글이죠. 그다음에 사군육진을 개척해서 지금 지도에 보이시죠? 사군육진을 개척해서 오늘날의 한국 영토를 완성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얘기하는 영토가 딱 이거예요.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상에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이 얘기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하는데 그 한반도가 딱 저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압록강과 두만강.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조가 이제 개유정난을 통해서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하죠. 요때 이제 동아시아의 안보 불안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이제 명나라와 몽골족이 막 서로 이제 경쟁하는데 당시에 명나라 황제가 몽골족에 납치된 적이 있을 정도로 안보가 불안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있었던 수양대군이 이렇게 단종이라는 어린 왕이 이렇게 집현전 출신 재상들한테 흔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능력 있고 확신 있는 왕이 올라가서 이 불안한 안보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다음에 군사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단종을 몰아내고 왕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군사제도를 정비를 했고요. 기억나시죠? 군사제도를 정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단종을 쥐고 흔들었던 재상들이 다 집현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세종 때 만들었던 집현전을 혁파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직전법, 그래서 직전법을 실시하게 되죠. 그다음에 요거 잠시만요. 요거 제가 이제 한 번에 기말 내용을 다 다루다 보니까 앞전에 놓치고 갔는데 요것도 기억하셔야죠. 직전법 이전에 그 건국 직전에 과전법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건국 조선 건국 이 글씨가 왜 이렇게 써지지? 어, 건국 직전에 과전법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전법이 이제 건국 세력들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제도인데,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급진파 신진 사대부 땅을 받는 사람들의 아내나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땅도 많았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물려주는 땅이 많다 보니까 그 땅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롭게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들한테 줄 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조 때부터는 직전법을 실시해서 그렇게 물려주는 땅은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직전법인데, 사실 여기에는 세조의 집권을 인정하는 사람한테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도 들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완성이 되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조 때 개유정난에 공이 있었던 신하들이 이 신하들이 훈구파로 형성이 되는데, 이 훈구파들이 사실 성종한테는 불편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종은 이 세조의 개유정난 때 공신들로 형성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했다는 거. 사림들은 이제 막 등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짬밥이나 직급이 낮죠. 그래서 이걸 도와주고 또 훈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었었던 주로 3사의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여기에 주로 배치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이때 조선 제도가 완성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는
명에 대해서는 이제 형님 대접을 해주는 4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여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외교 정책이죠. 교린 정책. 걔들이 잘하면 우리도 잘해주고, 걔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응징을 하고, 이런 외교 정책인 교린 정책을 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선의 제도를 보시면 최고결정기구는 의정부라고 하죠. 그 안에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있고요. 여기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왕이 허락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의정부의 결정을 시행하기 위한 기구가 6조죠, 6조.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2조는 인사, 호조는 재정, 형조는 사법, 예조는 예식, 병조는 군사 국방, 공조는 시설 건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사는 언론기구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언론기구고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있죠. 사원부는 관료들의 비리를 감찰하고요. 사관원은 왕한테 이제 간쟁, 잔소리를 하는 그런 기관이고, 홍문관은 학문 연구 기관인데 기억하시다시피 세종 때 이미 집현전이라는 학문 연구 기관이 설치가 됐었죠. 근데 그 집현전 출신의 재상들이 이제 단종을 막 쥐고 흔들면서 이걸 안 좋게 봤던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세조로 집권을 한 거기 때문에 세조 때는 집현전을 안 좋게 보고 폐지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결국 뭐예요? 그렇죠. 학문 연구 기관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종 때 홍문관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기타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이제 승정원 일지를 작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영모 같은 국가 중대 범죄를 처리하는 의금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고 수준의 유학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이 이미 이제 고려 말 때부터 있었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방제도는 전국이 팔도라는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된 게 이제 주현, 속현으로 나뉘어서 속현에 파견이 안 됐던 고려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수령은 파견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수령을 도와주는 게 향리죠, 향리. 향리고 그다음에 유향소가 이걸 견제하죠. 유향소 기억나시죠? 똑똑한 꼰대들. 그래서 은퇴한 관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유향소죠. 유향소가 향리를 견제한다. 그다음에 군사제도로는 뭐 다른 것보다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천민 양반은 부담이 면제되고 이런 것 부담도 이제 세조 때 군사제도를 정비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은 뭐 이렇게 초등 수준의 사립교육기관이었던 서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동서남북 네 군데에 있는 중등교육기관이었고 국립이었던 사법학당이 있고 각 지방에 역시 나라가 운영하는 향교라는 중등교육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수준의 유학교육기관으로서 국립기관인 성균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에 중등 플러스 과거 준비까지 가능한 서원이 사립교육기관으로 있게 되죠. 그다음에 과거 시험은 고려와 달리 무과가 생겼고 승과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서는 있긴 하지만 거의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정치 내용을 볼 텐데 일단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세조의 계유정난을 계기로 공신 집단인 훈구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훈구 집단을 성종은 조금 부담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사림을 적극 등용해서 주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사에 배치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 훈구와 사림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지만 성종 때는 그래도 성종이 어떤 갈등 조정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무 능력이 없었던 연산군 때부터라는 거죠. 연산군 때부터 시작해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네 번이 터지게 되고 무오사와 갑자사화와 기묘사와 을사사화 사이에 즉 갑자사화와 기묘사화 사이에 중종반정이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오사화는 연산군 시기에 김종직이라는 살인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쓰고 이걸 훈구가 이제 저건 저격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제 무오사화가 벌어졌었고요. 그다음에 갑자사화는 연산군 시기에 연산군 어머니 패비윤 씨가 예전에 이제 궁으로부터 쫓겨나고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 관련된 사람들을 이때 와서 모두 처벌하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은 이제 훈구와 살인이 모두 당했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연산군 시기에 이렇게 두 번의 사화가 연달아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아 연산군이 정말 정치적 능력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연산군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막 흥청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연산군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니까 훈구가 결국에는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로 올리죠. 그게 중종 반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종은 훈구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죠. 그 대표 인물이 조광조였고요. 그다음에 이 조광조가 자기를 되게 빠르게 승진을 시켜주고 하니까 아 나보고 훈구를 견제하라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사림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현량과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공격적으로 훈구들 중에서 혹시 그 공이 뻥인
불화인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은 이 공로를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미운 삭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훈구는 당연한 거고 중종까지도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중종은 조광조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거죠.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광조를 등용했지만 조광조가 위훈 삭제라는 지나치게 위험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중종도 저건 오바다라고 생각해서 조광조를 불편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래서 주초위왕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주초위왕 기억나시죠? 나뭇잎에 이렇게 한자 써져 있는 거. 주초라는 글자를 합치면 조가 되죠. 그래서 조위왕, 조가 왕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반역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이제 조광조를 훈구가 몰아내게 되고 그 과정을 이제 중종이 좀 묵인해 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을사사화는 기억나실 거예요. 단순히 왕위 계승 분쟁인데 이때 훈구와 사림이 모두 당했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훈구와 사림 경쟁 끝에 사림이 4번이나 공격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이기는 건 끊임없이 생산될 수 있는 사림이라는 거죠. 훈구는 공이 있어야 훈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산이 안 되죠. 근데 사림은 이제 과거만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림이 이제 계속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사림이 이기게 되고 사림이 정권을 장악한 뒤로는 이주전랑이란 자리를 두고 사림들끼리 누구는 동인, 누구는 서인 이런 식으로 붕당으로 나뉘어서 이제 서로 갈등을 하게 되죠. 붕당이라고 하는 건 학문이나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다니면서 형성하는 무리가 붕당이죠. 붕당. 이주전랑은 기억나시죠? 이조가 뭐 하는데요? 인사업무 보는 곳이잖아요. 이 이조에 있었던 관직인데 어떤 역할이에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굉장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에 어느 사람을 추천할지 그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조의 여러 관직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주전랑인데 누구를 이주전랑에 앉힐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붕당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사림이 이겼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향약이나 서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림들이 보충된다는 건데 서원 같은 경우엔 이제 여기서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합격하는 그런 지방 사립 유교 교육기관이고요. 존경받는 유학자들을 제사 지내는 제사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향약은 이제 향촌 즉 지방 마을의 자치 규약 우리 이 정도는 우리 마을에서 지키자 뭐 어른 지나가면 인사드리고 서로 힘들 땐 도와주고 근데 이런 규약들을 살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건 이 규약을 누군가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벌도 세우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살인들이 이렇게 동네 어른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규약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건 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들이 서원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향약을 통해서 지방을 장악함으로써 끊임없이 재생산, 재공급될 수 있었기 때문에 훈구를 몰아낼 수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의 조선 전기 과학은 사실은 뭐 훈민정음 반포 자체가 워낙에 과학적인 업적이죠. 그리고 영상을 2개를 다 올려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천문학 관련해서는 요건 세종 때 업적은 아니지만 천상열차 분야지도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고구려 때 만들었다고 하는 별자리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태조 이성계 때 만든 별자리 지도고요. 그다음에 해식의 앙부일구, 그다음에 물식의 자경루, 그다음에 한양을 기준으로 계산한 달력인 칠정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농업에 있어서는 이제 농업에 있어서는 비 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걸 측정하고 기록하는 치국이. 그다음에 강우량이 이제 비가 내리는 양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조선 농민들, 조선에 좀 나이 많은 농민들의 농업 경험을 직접 듣고 우리 한반도 현실에 맞게 농서를 작성했었던 그 농서가 바로 농사식설이죠. 농서라고 하는 건 이제 농업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은 책을 얘기하죠. 어쨌든 천상열차 분야지도, 앙부일구, 자경루, 칠정산, 치국이, 농사직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인데요. 임진왜란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뭐 내용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뭐 봅시다. 천천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웅은 당연히 조선 전체예요. 이순신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당연히 성웅이죠. 성웅인데 이순신 장군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싸웠기 때문에 너무 어쨌든 그렇고요. 어, 배경을 보면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고요. 일본은 이미 서양 뭐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조총이라고 하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조총하면 사정거리가 멀고 뭐 재장전 속도가 빠르고 이런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어쨌든 조선은 이제 굉장히 오랜 평화로 군사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사림들이 집권한 뒤로 이제 동인 서인 이런 붕당으로 정권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어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일본이 침략을 해오게 되고요. 일본은 이제 한반도 육지 중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부산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거의 2주 만에 올라와서 충주성을 함락하게 되는데 이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충주성이 뚫리면 한양이 이제 뚫리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충주성을 최종 방어선으로 보고 이제 충주성에 거의 조선의 주력 부대를 다 보내죠. 그리고 그 주력 부대를 지휘한 게 신립장군이었죠. 근데 신립장군이 이 충주성의 탄금대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충주성이 뚫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듣자마자 선조는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주로 피난을 가는 건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무조건 선조를 욕할 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선조가 영리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어느 나라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군 부대는 보급선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어, 요거는 예전에 우리 고구려 배울 때 수나라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도 그 문제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보급 문제를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선조가 생각할 때는 일본군도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조선을 침략해 올 때 뭐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일본이 어떤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바로 식량 문제, 보급 문제죠. 그래서 선조 생각에는 일본은 반드시 보급 문제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빨리 피해 있고 지휘 체계만 오랫동안 유지하고 하면 전쟁을 조금 힘들겠지만 길게 끌고 나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 도망가는 면도 있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욕할 것만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일본이 이제 충주를 뚫고 한강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선조는 조금 야비해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도망가 버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조는 어쨌든 쭉 피해 가서 전쟁을 오랜 기간 이끌어 가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어, 이걸 통해서 일본의 보급 문제를 어렵도록 곤란하도록 유도해 nem으로써 어쨌든 전쟁을 피해는 컸지만 이겼잖아요. 근데 인조는 뭉개고 있다가 남한선성이 고립되면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비교 포인트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역시 우리들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은 그냥 이제 장군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한반도의 바닷가에 외계인이 설치한 거대한 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공부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솔직히 사람 같지도 않잖아. 그렇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께서 이름 모를 신께서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바다에 거대한 벽을 설치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벽이 보여준 두 개의 효과는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주의 예상대로 그다음에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했다는 거. 여기서부터 왜군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량이죠.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구나 왜군이 그나마라도 조금 이렇게 한반도 안에서 보급이 끊긴 상황이라면 이순신 벽 때문에 보급이 끊긴 상황이라면 한반도 안에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반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구하려면 곡창지대인 지금의 전라도 지방 호남을 먹어야 되는데 이 호남도 이순신한테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순신은 이순신의 가장 큰 업적은 왜군을 굶긴 거예요. 굶긴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병들이 각 지역에서 활약. 의병은 주로 어떤 지역에서 활약해요? 사람이 있는 지역이면 다. 그죠? 그래서 왜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는 거죠. 그러면 왜군은 어느 지역에서 진격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다. 그죠? 한강 먹은 뒤로는 계속 늦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의병은 기억나시죠? 정식 병사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타격을 줄 수는 없지만 귀찮게 함으로써 진격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명나라가 다음 전쟁터가 자신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도와주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조선이 좀 반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명나라의 지원으로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고 이게 이제 반격의 시작이죠. 평양성을 탈환한 게 반격의 시작입니다. 반격의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순신이 반격의 토대를 마련한 거야. 그래서 이순신이 벽을 세워서 이 들어와 있는 왜군들을 고립시키고 굶긴 다음에 반격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반격을 시작하는 거죠. 명나라의 도움을 어깨에 이제 딱 쓰고 그다음에 이제 진주성에서 김시민 장군이 방어를 성공하면서 역시도 같은 의미죠. 호남의 곡창지대를 방어했고요. 그다음에 권율이 행주대첩에서 이김으로써 한양을 탈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배해 나가는 일본이 휴전을 제의하게 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본국에 있으면서 일본에 있으면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가 너무 무리했었기 때문에 뭐 무슨 막
뭐 명나라의 공주를 달라 막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다 달라 막 개소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이 휴전 회담은 깨지고요. 그다음에 다시 정유재란이 벌어지고 일본이 다시 침략해 오는데 그때는 이제 조선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격퇴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도망가고 있는 일본군을 노량해전에서 이제 이순신이 이제 공격해서 큰 타격을 주는데 이때 전투 자체는 이기지만 이순신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써 일본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둘이 비슷한 시기에 죽는 걸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어떤 그 대응을 위해서 신께서 이순신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혼자 그런 생각도 해요. 어, 아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의 피해를 보면 어쨌든 전쟁이 길게 있었던 거니까 당연히 인구 감소가 제일 심하죠. 그다음에 국토가 황폐화됐고요. 뭐 오랫동안 농사를 못 지니까 땅이 관리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엉망이고 이러면서 세금을 낼 수 없게 되면서 국가 정부의 재정이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이제 막 노비 문서가 불탄다든지 아니면 노비이지만 이제 전쟁에 공이 있는 경우에는 풀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신분 제도가 흔들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 체제도 의정부에서 비변사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죠. 비변사는 기억나시죠? 이제 국방 문제가 있을 때 임시 회의 기구였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비변사가 아예 중심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비변사는 나중에 이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길게 또 이어지면서 아예 비변사 중심으로 이제 고정화돼 버리죠. 일본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을 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조선의 포로를 반환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조선통신사라는 사절을 보내면서 관계를 회복했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8번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이제 명나라는 중요하죠. 명나라는 우리 조선을 무리하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기에 빠졌고요. 약해진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약해지면 누가 이제 세지겠어요? 북방민족. 그때 북방민족은 여진족이었죠. 여진족이 강해지면서 후금을 건국하고 명과 대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선조의 아들로서 정식 왕비의 아들은 아니지만 선조의 아들로서 임진왜란을 함께 대응했었던 그래서 선조가 의주에서 총지휘를 한다면 광해군이 현장 대응을 했었죠. 그래서 이 광해군이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정식 왕비의 아들은 아니지만 세자가 되고 또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어, 광해군이 해결해야 됐던 문제들은 많죠. 일단은 임진왜란의 피해를 복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 토지대장 호적 이런 문서도 정비하고요. 성곽도 수리하고 국방력도 강화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건 요거. 허준한테 동의보감을 쓰도록 해서 이 동의보감으로 이제 당시에 많은 환자들, 부상자들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외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명나라는 이제 무너져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후금은 이제 세져 가고 있고 그럼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때 이제 광해군은 적당히 중립 외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르후 전쟁 때 이제 막 군대를 이제 명나라가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죠. 후금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후금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죠. 싸우는 척 하다가 항복하고 요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립 외교를 했었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서인 세력이죠. 붕당 중에 서인 세력들이 이제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 불만이 있죠. 명예에 대한 배신이고 명예에 대해서 우리는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예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광해군의 어떤 중립 외교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광해군은 본인이 정식 왕비의 아들이 아니고 더군다나 어, 아버지 왕 선조의 정식 왕비였었던 그러니까 이제 인목대비가 계시고 그 아들인 영창대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법도대로라면 왕위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될 영창대군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왕의 자리를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이고 자신의 새어머니였던 인목대비를 폐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광해군을 몰아내는 명분이 되죠. 명나라에 대한 의리도 지키지 않았고 새어머니지만 어머니를 쫓아내고 또 자기 뭐 배다른 동생이지만 동생을 죽임으로써 가족에 대한 윤리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결국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면서 인조 반정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인조가 즉위하게 되는데 당연히 서인들이 이제 정권의 중심에 올라서게 되겠죠. 그러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명과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멀리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하는데 이게 이제 후금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방 민족은 중국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서인들이 이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버리면 그러면 후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자신들이 명나라를 공격할 때 조선의 서인 세력들이 자신들의 뒤통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막기 위해서 후금이 이제 조선을 공격해오는 그게 정묘호란인 거죠. 그래서 이괄의 난을 계기로 이괄의 난은 기억 나시려나? 이제 후금이 침략하는 이제 명분인데 이걸은 인조반정 때 공이 있었는데 자기 공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이 이괄의 난이었죠. 어쨌든 이걸 계기로 후금이 침략해오는 게 정묘호란이었고요. 그래서 후금도 조선을 다 완전히 정복하고 지배할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병자호란은 이렇게 어,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죠. 근데 이제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다는 건 후금이 이제 그냥 여진족의 나라가 아니라 여진족을 중심으로 주변 민족을 지배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도 조선을 완전히 지배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관계의 성격을 바꾸자는 거죠.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이 요구에 대해서 조선은 받아들이자 말자 안 받아들이면 싸워야 되고 받아들이면 신하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논쟁이 좀 있다가 결국 끝까지 싸우자고 하는 척가파가 이기게 되면서 싸우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인조가 가족들은 강화도로 보내놓고 본인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맞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고립돼서 항복을 하게 되죠. 이게 제 삼전도의 굴욕이었죠. 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효종 때 우리가 청나라한테 복수를 해야 된다, 북벌을 해야 된다, 북쪽을 정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있었지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북벌로는 그냥 계획만 있었던 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분당정치, 예속논쟁, 환국정치 여기서는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얘기를 드렸었지만 인조 효종 시기에는 붕당 간에 서로 존중하는 그리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정치하는 붕당 정치가 그 틀이 지켜지다가 현종 때 예속 논쟁 기억나시죠? 효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현종이 즉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효종의 어머니, 현종의 할머니께서 살아 계신 거죠. 그래서 효종이 돌아가실 때, 효종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현종의 할머니, 효종의 어머니인 자의대비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 몇 개월을 입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던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은 서인이 이기고 한 번은 상대 세력이었던 남인이 이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숙종 시기에는 환국정치, 즉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 붕당이 다 밀려나면 다른 붕당이 또 정권을 독점하고 다 밀어내고 그 붕당 아니면 다른 붕당은 한 명도 없고 이런 갈등이 극도로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왔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어떻게 해서든 화해해 보려고 하는 게 탕평 정책이죠. 그래서 갈등 중인 극단적인 갈등을 해서 환국 정치까지 가버린 그런 이 붕당 간의 정치 세력의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 화해를 시도하는 게 탕평 정책이고요. 처음에는 숙종 때 처음 실시하지만 잘 안 되죠. 그리고 영조, 정조 때 본격화됩니다. 영조는 탕평 정치를 위해서 일단은 뭐 이쪽 붕당이든 저쪽 붕당이든 좀 자기 말을 잘 듣고 무난무난한 좀 온건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탕평파로 육성을 하면서 어쨌든 이 정당 저 정당 이 붕당 저 붕당 다 등용을 한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탕평 정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붕당이 나눠졌던 원인이 됐었던 이조의 그 중요한 자리 추천해 주는 자리 이주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죠. 그다음에 서원을 정리했는데 기억나시죠? 이제 서원에서 계속 후배들이 올라오니까 이 붕당의 서원, 저 붕당의 서원에서 이 붕당의 후배들, 저 붕당의 후배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싸움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원을 정리하게 되죠. 근데 이 서원 정리는 서원을 싹 다 없앴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없앴다는 거지.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백성을 위한 정치로는 이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균역법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 세금 중에서 원래 군대를 간다고 하면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 대신에 군포라는 옷감을 내죠. 근데 그게 두 필이었는데 한 필로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 세금을 줄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국대전이 나온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속대전이라는 법전도 새롭게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라고 하는 백과사전도 편찬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속대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속대전만큼은 법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정조 때는 이제 모든 정치 세력을 이게 이제 영조랑 조금 다른 거예요. 영조는 모든 붕당에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애들만 불러 모아왔잖아요. 근데 정조는 자기 말을 안 들어도 이 붕당 저 붕당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반대하면 논쟁하고 그 논쟁에서 이기고 이런 식으로 한평 정치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학문 연구 기관이었던 규장각을 설치하게 됩니다. 학문 연구기관이었던 귀장각을 설치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서얼을 등용하게 됩니다. 서얼 기억나시죠? 첩의 아들을
서자, 얼자 이렇게 해서 서얼이라고 해요. 첩이 평민이면 서자고 첩이 천민이면 얼자인데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그래서 사실 서얼에 대한 차별이 조금씩 약간 약해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게 되고요. 수원에 화성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장약용의 거중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수원화성의 진짜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제 상업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이제는 농업만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고 상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왕의 의지를 잘 보여준 게 수원화성의 설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업활동을 자유화했고요. 노비처우를 개선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전이었던 대전통편을 편찬했다는 거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전들 기억나시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게 경국대전이고요. 그 다음에 영조 때 속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조 때 대전 통편이 있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화인데요. 사회 변화는 별거 없어요. 일단 임진왜란 이후로 이제 끊임없이 복구를 노력하면서 이제 모내기법 기억나시죠? 화분에 이제 벽실을 심어서 싹을 틔운 다음에 이제 논에다가 옮겨 심는 그런 모내기법 같은 새로운 농법이 발전하면서 농업의 생산량이 대폭 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광작이 가능해지죠. 굉장히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농업이 많이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임진왜란, 정묘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많은 새로운 작물들이 유입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내가 먹기 위한 농산물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이 재배하게 되면서 농업, 상업 이런 것들이 다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동법은 그동안은 특산물, 정부에서 필요한 특산물들을 다 세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뭐 내고 이 지역에서는 뭐 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를 이제 공인이라는 상인을 이용해서 정부가 돈을 공인한테 주면 공인이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필요한 특산물을 사오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동법을 실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반 백성들은 특산물을 특산물대로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땅 가지고 있는 땅을 기준으로 그만큼에 맞는 이제 곡물이나 화폐로 내게 되고 정부는 이 곡물이나 화폐를 받아서 공인이라고 하는 정부 상인한테 줘서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사오게 만드는 그래서 공인이라고 하는 대규모 상인을 활동하게 함으로써 상업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고요. 백성 간의 빈부격차가 좀 심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신분구조는 양반층이 나눠지죠. 한국 정치가 반복이 되면서 막 쫓겨나는 양반이 생기고 망하는 양반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반 수가 늘어나죠. 뭐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서 기억나실 거예요. 뭐 공명첩, 족보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공명첩은 뭐예요? 이제 관직을 주겠다라고 하는 명령서인데 근데 이제 거기다 이름을 비워놓죠. 그래서 이걸 돈 받고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명첩을 구매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양반이 되기도 하고요.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평민이 양반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노비의 수는 줄어들죠. 그래서 노비가 전쟁에서 만약에 공이 있었다든지 예전에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때 전쟁에서 공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부한테 거대한 돈을 주고 풀려났다든지 아예 도망을 가버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비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민의 수는 양반으로 올라가는 만큼 노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노비의 수는 감소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조선의 신분 수가 양반, 평민, 노비 이런 식이었다면 점점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반은 점점점 많아지고 노비는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노비를 최대한 해방을 시켜야 평민으로 만들어 놔야 평민으로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노비들에 대한 해방 정책을 펼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신분제가 흔들리고 이런 것들은 기존의 성리학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실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학이 발전되게 되는데요. 어, 당시에 이제 실학이 발전될 수 있었던 배경도 보면 청나라에서의 고증학, 그다음에 서양의 과학기술. 청나라의 고증학은 뭐예요? 우리 사실 작년에 배운 거긴 한데 청나라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학문 발전에 있어서 어떤 증명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확실하고 실질적인 증거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다음에 서양의 과학기술은 당연히 그렇게 실증적으로 발달을 해왔고 실제 증거를 가지고 학문을 발달시키는 걸 실증적 학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실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둘로 나뉘는데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농학파는 기본적으로 이제 농민들이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이제 자기 땅이 없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건데, 어, 이 여기서 이제 뭐 유영어는 이제 신분 격차에 따라서 땅을 나눠주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익은 한전론이라고 해서 땅을 거래할 수는 있대. 최소한의 한 가정의 경제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땅은 영업전으로 정해두고 이것만큼은 못 팔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정약용은 여전론이라고 해서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세금도 같이 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외워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어쨌든 새로운 학문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또 소작농들이 많아지고 이제 자기 땅 없이 땅을 빌려짓는 농민들이 많아진다는 거에 대한 해결을 위한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상학파는 역시 상업이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상업을 발달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유소원은 직업평등을 얘기했었고, 홍대영은 문벌의 폐지, 즉 특정 어떤 양반 가문이 정권을 독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했던 거죠. 그다음에 중화주의는 이제 너무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이런 인식을 깨자라는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박지원은 이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 이거는 이제 물자의 이동을 많이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이 썼던 글을 보면 이제 뭐 산간지방에 사는 사람은 바다에서 나는 물건을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레와 선박을 발달시켜서 어, 각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자 유통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서 상업을 발달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상업의 발달을 위해서 화폐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박제가는 또 무조건 아끼기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고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사실은 학문적인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 정치에 어떤 힘이 있는 실학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특징이 있다면 청나라의 고증학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 배워오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북학파라고, 북학파? 북학파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세도 정치는 아주 간단해요. 정조가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조가 이제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제 어떤 붕당 간의 갈등을 눌러왔었잖아요. 그걸 탕평정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정조가 개인 능력으로 눌러온 거기 때문에 정조가 죽고 나면 그 눌러왔던 게 풀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선조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면서 더 이상 탕평정치가 유지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건데, 세도 정치는 이제 붕당도 아니야. 왕실이랑 결혼한 외척 가문, 그 가문이 정권을 완전히 독점해버리는 그런 정치를 세도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치가 완전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세도 정치는 정치의 중심이 비변사이기 때문에 비변사를 장악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세금을 많이 수취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보통 이 시대에 한 자리 차지하려면 이 세도 가문한테 뒷돈을 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돈을 주고 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그 자리에서 백성들한테 더 뜯어내야 나도 남는 게 있지.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무리하게 많이 거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정치 기강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각종 밀란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이 밀란에 대해서는 2학기 때부터 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